자, 오늘 강의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AIDT에 대한 쟁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교직원 단체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쟁점들 중에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 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오늘 시간이 4시 반까지라고 합니다. 한 20분이나 15분 정도에 끝내고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고 도입 유보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똑같은 글이 2024년 12월 19일에도 올라왔고 5월 28일에도 올라왔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더라고요. 물론 올린 사람은 이름이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에서는 1056명에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5만 3천 명, 제가 이 캡처할 때 5만 3천 명이 해서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이슈, AIDT의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미 정해진 일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그냥 밀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AIDT는 세계 최초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 2007년부터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하겠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왜 갑자기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갑자기 추진하게 됐느냐? 사실은 이전에는 디지털 교과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2007년 이전에는. 약 3년 동안 실험학교를 운영했는데요. 바로 전자교과서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학을 전자교과서로 만들었는데 그때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마치 이 교과서하고 비슷했어요. PDF 형태에다가 약간의 멀티미디어 문제집을 조금 문제를 좀 넣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특히 중상위권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반응도 상당히 높다라고 나옵니다. 이 보도자료 뒤에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도 높여주고 또 서책 교과서의 문제, 특히 평가 문항이 적고 아이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의 문제점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이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이 정책이 추진되고 나서 제가 이제 교육개발에 있을 텐데요. 2007년 12월 정도에 저한테 정책 연구가 맡겨졌어요. 제목은 디지털 교과서 표준화 방안 연구. 그 정책 연구의 핵심은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개념 정의부터 속성은 뭐고, 기능은 뭐고, 교과별 핵심적인 기능들은 무엇이 갖춰줘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교과서 원형이라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2년간 개발했습니다. 전 과목을 개발했어요. 전 과목, 국영수사가 음미도치 전 과목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교육적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3개 과목을 정식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3개 과목이 사회, 과학, 영어. 사회는 왜 선택이 됐냐면 지역 교과서라서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 4학년은 우리 고장을 3학년 때 우리 고장을 배우고요. 4학년 때 우리도, 그다음에 5학년 때 우리나라, 그다음에 역사, 세계 우리 역사들을 6학년 때 배웁니다. 자, 특히 3, 4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드는 교과서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전주 같은 경우 전주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교과서는 전주시가 어디에 한 페이지에 살짝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준 교과서가 별 의미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국가에서 어떤 틀을 잘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맞춰서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주면 그걸 재구성한다면 그 모든 시군구에서 따로 만들어야 돼 시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사회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15까지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재구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2022에서는 제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과학. 과학은 실험, 위험한 실험이라든가 뭔가 세밀하게 관찰해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는 거 아주 하기 쉽죠. 그죠? 이런 걸 실험을 또 잘못한 결과가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좋은 실험 장면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또 실험상의 위험한 것들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이러면 교육적인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해서 실험을 안 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I를 넣으면서 가장 효과가 있을 만한 게 뭐냐? 당연히 수학. 왜냐하면 수학은 이미 민간기관에서 충분히 해왔고 우리 공공에서도 해왔어요. AI 코스예요. 두 가지를 해왔는데요. 그 첫 번째 AI 팽톡, 영어죠. 그 다음에 똑똑 수학 탐험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들어진. 그 다음에 EBS의 반디. 뭐 이런 툴들을 보니까 수학, 그 다음에 뭐 정보. 정보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 디지털 교과서 자체를 배우는 것이 교육 내용이자 교구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음성이라 실제 원어민의 발음이 이걸 오랫동안 카세트 테이프로 멀티미디어적 시청각 교재의 가장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영어일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에도 열심히 활용해왔고 또 효과도 있어 왔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 과학, 영어.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국어도 원했어요. 국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지면항계에서 특정 지문만 가지고 이 어떤 전체적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풀 테스트를 제공해주고 문학 작품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조정이 돼서 특수교육에서만 국어를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과학 영어가 아니라 이제 수학, 정보, 영어가 선정이 된 겁니다. AIDT 초창기 모델, 디지털 교과서 초창기 모델 보면 여기에도 학습 및 처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5년 개발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ITS라고 그랬어요. 인텔리전트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ITS 기능을 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뭔가 어떤 것이 오류가 많고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어떤 개념이 부족한 거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쪽의 자료를 계속 제공해서 소위 말하는 안전학습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모델화 시킨 적이 있어요. 원형에서. 근데 막상 이거를 개발을 해보니까 안 돌아가요. 어디서 안 들어가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는 휴먼 PC라고 그래서 PDA 같은 데서 안 돌아갑니다. 이건 교과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교육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오류가 나고 무거워서 뭔가 안 돼요. 인터넷도 또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인가요? 웹스토어, 애플에서 갑자기 웹스토어 만들더니 오픈마켓에서 컨텐츠를 다운받고 그냥 화면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면서 낙서 이런 기능들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현재의 AIDT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AIDT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꼼지락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를 클릭하면 애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팝업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화면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하얀 바탕에서 애가 움직여요. 꼭 해리포터의 마법사 책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글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책이 꼼지락거리면서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AI 교과학습이라는 게 이 파란색이니까 이 핑크색이 어디서 나왔죠? 아까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 시대 핵심 교육 방향과 핵심 과제에서 제시됐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미 AI 기반 교과학습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강하게 AIDT 뭐 새로운 걸 민간기관에 어떤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음모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꾸준히 AIDT를 교과학습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교육정보화 역사를 처음 제가 경기도 성남동 초등학교에 갔을 때 맡은 업무가요. 무려 3가지나 됐어요. 저는 그때는 모든 초임교사가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저한테 뭘 줬냐면 당연히 정보 줬고요. 2번째 과학, 3번째 방송. 여러분들 방송 목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지금은 방송조회 안 하잖아요. 매일 방송조회, 토요일마다 애국조회 밖에서 나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8시까지 출근해서 아이들 그 방송 사고 안 나도록 오늘 프로그램 뭔지 이거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과학 아시잖아요. 4월 달까지 엄청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저를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학교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 정 선생 한번 해봐. 또 저는 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때 초임이 4명이나 갔거든요. 특별히 불러서 나한테 뭘 시키니 얼마나 제가 의기양양하면서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그때 물폭탄 처음 터뜨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터뜨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옆에 아이가 빵 밟으더라고요. 팍 나가는 거 보고. 안 해보셨어요? 물폭탄 요즘 안 하나요? 물로켓. 아, 물폭탄이라고 해서 물로켓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 압을 막 줘야 되잖아요. 자전거 바람 넣는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보는 진짜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지금도 감사한 건 딱 하나. 뭐냐면 저한테 모든 연수를 지금 10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담도 계시고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연수가 있으면 무조건 저를 보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너 갔다 오면 선생님 연수, 학부모 연수, 학생 연수 꼭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당 3시간을 더 했어요. 그래서 AI 그렇게 교육정보화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왜 이렇게 ICT 교육, e-러닝, 스마트 교육, 유러닝 뭐 이런 말들이 바뀔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교육정보화 정책은 왜 명칭이 계속 앞으로 또 한 3, 4년 뒤면 또 바뀔걸요? 지금 AI 교육, 뭐 디지털 교육을 하지만 바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정보화 사업은 시도교육청 이양 사업이에요.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보통 경우는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 안 하려고 해요. 교육정보는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국가가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3년이 일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예산 지원이 끊겨요. 그러면 이거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시도로 이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도 차세대 나이스, 1세대, 2세대 막 이름 붙이면서 그거 없앨 수 없잖아요. 나이스 없애고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시도로 다 이양된 왜 교육부 너네가 이걸 나서서 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교육부는 해왔고 또 이거는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뭐 공약이나 여러 가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꾸준히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명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는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추진합니다. 갑자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07년부터 추진해왔고 AI 코스웨어는 4, 5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AI 코스웨어가 괜찮네. 그러면 이 둘이 합쳐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AIDT를 교육과정이 이번에 바뀌니까 만약에 이전 교육과정 적용하면 1, 2년 하다가 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슈가 가장 크죠.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네, 맞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학부모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단지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인 20대 아이들은 그러면 다 스마트폰 가오전돼 있고 다 중독돼 있고 그러느냐? 아니요.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뒤에서 비율이 나옵니다만 거의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또 정상적으로 잘 생활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그 청원 내용에 보면 안 그래도 스마트 기기 사용이 과도한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핵심적인 청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가통계로 만들어진 이해한가요? 여기서 조사하는 자료인데 도대체 아이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고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중독률 심각합니다. 거의 40% 가까이 나와요. 물론 잠재적 이용군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위험한 아이들은 한 5% 되지만 대략적으로 40%의 아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우리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상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주냐면 공공장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활동 시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70%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은시정 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유아, 5, 6세 유아들 왔을 때 대부분 뭘 봅니까? 핸드폰 봅니다. 네? 야, 이거 먹으면 핸드폰 보게 할게. 그러면 막 먹고 한다든가. 그죠? 어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가 막 돌아다니고 뭐 다른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이럴까봐 핸드폰을 줍니다. 주면서 뭘 시켜요? 뽀로로, 야구꾸러기, 유튜브 이런 걸 시키게 합니다. 야구꾸러기에서 대부분 게임을 합니다. 막 애들 달려가면서 뭐 점프하고 뭐 하는 뭐 링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 교육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요 원인을 뭐라고 학부모들은 얘기하고 있냐면 훈육 시간이 부족하다. 맞벌이 증가로 해서 훈육 시간. 옛날에 맞벌이라면 못 사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맞벌이 해야 됩니다.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맞벌이를 거의 다 대부분 합니다. 그다음 훈육 시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 훈육 방법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많은 아이들이 중독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또 하나는 그러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스마트 기기를. 근데 이미 교육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다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1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후보로 공약으로 뭘 내세웠냐면 학생들 1인 1기기 정책 추진하겠다. 우리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현재 교육부 가장 최근 통계하면 80%까지 왔어요. 연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100%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이미 중독돼 있어요. 왜요? 가정에서 이 훈육도 못하고 이 방법도 모른다고 하니까 무려 40%가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기는 또 우리 나눠져 있어요.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기기 쓰지 말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나 어떤 교육도 하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가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못 쓰게 하는 거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 조사는 뭐냐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교대 김정란 교수님이랑 4명이서 디지털 교과서 종단 연구라는 걸 해봤습니다. 종단 연구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 3년 동안 초등학교 3, 4학년 처음에 2,000명을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한 1,6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과서 활용 시간과 중독률을 확인해 보니 어떻게 해요? AIDT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중독률은 떨어지더라. 왜 그럴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선생님들께서 AIDT를 사용할 때 이런 디지털 거 사용할 때마다 뭐예요? 잔소리 하실 거잖아요. 어떤 게 바르게 쓰는 거, 어떤 아이는 게임도 하는 애들, 그러면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유튜브에 광고 빠개가지고 이상한 성인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애는 이상한 아이들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페메로 막 이상한 문자 보내서 그 대응하는 방법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 화면 캡처부터 해라. 그런 말에 어떻게 대응하고 뭘 차단해라. 이런 거 다 알려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의 아까 스마트 교육, 이 스마트 중독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청소년 아이들은 특히 우리 초중고 아이들 조절 실패. 조절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가정에서 이 조절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문 잠그고 다 안 나와 버리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때요?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라는 얘기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동화책 같은 서책 교과서, 서책이 아니에요. 그냥 동화책이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용 콘텐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교과서처럼 쓰는 그야말로 교과서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오해는
이런 AID가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어떤 뇌에 이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특히 AIDT 증후군이니 AIDT가 아니라 VHD 뭐죠? VDT 증후군. 이름도 막 까먹네요. VDT 증후군.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가 뇌 검사를 해봤습니다. 20명 아이를 샘플링 해가지고 20명 아이들 부모님 동의 받아서 뇌파 검사를 했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쓸 때와 서책 교과서 쓸 때 차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디지털 교과서 쓸 때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보면 자, 동화책을 여러분들 소설 많이 읽잖아요. 소설로 읽었을 때와 그 소설로 된 거를 영화로 봤을 때 차이가 어떤가요? 사실 소설로 읽을 때가 훨씬 좋아요. 영화는 2시간 동안 열심히 봤지만 뭔가 깔깔대고 뭔가 재밌게 했지만 며칠 지나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 추석 때 평창 강원도일 때 올해 처음 저는 이제 큰형님 댁에 안 가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추석은 가족끼리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 큰형님 댁도 애들도 애기도 낳고 막 그 뭐죠 뭐예요. 아무튼 조카들이 다 커가지고 식구들도 있으니까 마치 제가 가면 약간 객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처음으로 평창일 때 평창 세상에 강원도를 4박 5일간 다녔거든요. 제가 춘천에서 되죠. 춘천, 평창, 행성, 평창, 그 다음에 정선, 사북 해서 처음으로 그쪽을 넘어가 봤어요. 삼척, 강릉, 그리고 주문진으로 해서 다시 하남 그 처갓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평창을 가봤는데 평창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래서 거기 가보면 메밀꽃 필 무렵을 못 들어간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어요. 특히 그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정확하게 그 구절은 암기는 못하겠지만 그 달빛 아래 그저 하얀 그 달빛이 엄청 밝은 그 하얀 그 메밀꽃 위에서 가면서 마지막 단어죠. 동이가 왼손잡이라는 거 딱 보여주는 하는 그 장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리면 다 다르게 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실제 구현하는데 전혀 그런 감흥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서책과 디지털 책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볼 때 서책 1시간 이상 2시간 봐요. 디지털 책도 아마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서책과 디지털 책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서책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예요. 그럼 우리가 서책 교과서를 한번 보죠. 40분 수업, 45분 수업, 50분 수업 중에 교과서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쳐다보는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또 조사를 했습니다. 녹화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기준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5분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대 7분. 물론 아주 특수한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오늘은 이제 읽기 할 거야. 계속 영어 책을 읽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또 국어의 어떤 소설, 뭐 물론 이제 국어 디지털 교과는 없었습니다만, 뭐 특정한 어떤 지문을 오랫동안 보고 뭐 그거 가지고 토론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초등 수업 같은 경우 보면 교과서는 하나의 내용을 제시한 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달달달 외우거나 뭐 읽고 뭐 하진 않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VDT 증후군이고 사고력이 떨어지고 그런가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토론하고 활동하고 뭔가 그 쓰게 하고 뭐 문제풀이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교과서만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이거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애국에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는 국가는요 전 세계에서 2개 국가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 일본은 2007년도 우리 상용화 계획 할 때 그때는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왜 포기했냐면 걔네는 전용 단말기라는 걸 썼어요. 디지털기 전용. 그랬더니 전용 단말기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교과서 일본이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 중심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디지털 교과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과서를 쓰는 국가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디지털 교과서하고 서책 교과서 그런 비교가 나옵니까? 우리 연구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스웨덴이나 어디서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스마트키 안 쓰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일부. 미국도 어느 주는 못 쓰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스마트키 다 나눠줬잖아요, 지금. 다 배포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비싼 거 그냥 또 내구녀 하나 지르면 다 버릴 거예요? 뭔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꺼내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꺼내다 쓸 때 거기다가 위하면 교과서를 입히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슈 세 번째. 아직 효과가 검증이 안 됐다. 네, 맞습니다. 효과 검증 안 됐어요. 왜요? AIDT는 지금 처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 검증 다 하고 하시죠? 아니요. 디지털 교과서는 수년 동안 효과 검증 해왔고요. AI 코스에는 최근 4년, 5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 괜찮은 것을 한번 그러면 AIDT로 그전에 효과했던 디지털 교과서 AI 코스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따라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1, 2학년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1부터 해보자. 자, 그러면 효과가 있었는지 볼게요. 자, 아까 이 연구가 제가 3년 종단 연구입니다. 물론 종단 연구 아닌 거 깨알같이 있어요. 깨알같이 인지적 영역 어떻고 20세기 영역, 심체적 영역 또 각 영역별. 제가 정책 연구, 대규모 정책 연구 중심으로 했고요. 개인 연구 중에는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효과가, 그러니까 서책 교과서하고 디지털 교과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있어요. 몇 개 찾아봤어요.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보다 서책 교과서 더 효과적이다. 이 연구,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 더 떨어진다.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썼더니 뭐가 떨어진다. 이런 건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애국사에서 나온 거는 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에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역량, 인지 이제 각 영역별로 쭉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향상되고 특히 사회적 영역이 원래 좀 높지만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사회적 영역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번은 그때가 2017년인가 6년인가 제가 갔을 때인데요. 어디 가냐면 홍천에 있는 노천분교에 한번 갔어요. 홍천에는 분교가 3개 있습니다. 노천놈은 뭐 몇 개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세요. 5학년 선생님이신데 자기 반 아이들이 2명밖에 없어요. 이 2명이다 보니까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대요. 뭘 못 가르쳐? 축구요? 축구 그럴 수 있죠. 근데 고학년은 고학년끼리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축구 시간 같이 편성해가지고 한대요. 뭐가 안 되냐면 돌림 노래를 못 하겠다. 돌림 노래. 돌림 노래 하려면 최소한 3명, 3부는 돌아가야죠. 3부. 그래야지 하음이 좀 들리죠. 보통 우리 어릴 때 보면 4부 분단으로 1분단, 2분단, 4분단 이상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범 수업을 가는데 본교에서 딱 이게 그때는 뭐 줌 같은 것도 없었어요. 구글 행아웃 무료 어플 스탠드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본교 그다음에 분교 1, 2, 3이 4개 학교가 딱 돌아가면서 자 본교에서 1부 시작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그 쬐그만 홍천군 전체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비디오로 보여줬는데요. 어떤 수업이었냐면 5학년인가 6학년에 참정권 나오잖아요. 참정권은 뭐예요? 우리가 시장 군수로 나가고 투표를 하고 공약을 내서 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본교 아이들, 분교 아이들 다 내가 군수에 다 이 부부 합니다. 그러면 공약 세워서 막 발표하고 실제로 익명으로 투표해서 당선되고 그래서 명예 군수 그거 주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또 이게 한때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있었죠. 지진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아이들이었는데 뭐죠 수능 연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지진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글맵 가지고 지진 안전지대 우리 마을의 안전지대가 어딘가 그래서 자기네들 건물을 찾아요. 여기가 좀 구글 유성 사진 보고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주위에 뭐 높은 산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근처에 무슨 큰 강도 없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대가 괜찮으니까 군청에다가 민원을 내서 이 건물을 이걸 해달라. 물론 이제 주인하고 인터뷰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라기보다는 디지털 기기의 효과였죠. 그죠?
그리고 AI 코스에 대한 교육적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AI 팽톡과 AI 톡톡 수화탐험.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학습 태도라든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걸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에서 이렇게 효과 있는 연구들이 대단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디지털 교과서 아까 종단 연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인데요. 종단 연구를 할 때 우리 교사들의 변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젊은 교사, 교육 경력이 좀 적은 막 졸업해서 온 학생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또는 뭐 반대로 교육 경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직을 맡은 사람, 뭐 부장교사라든가 뭔가 책임감 있는 정보부장이라든가 또는 중고등, 뭐 저는 중고등은 안 했습니다. 초등 데이터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학과나 학부 때 심화과정을 하거나 대학원에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교사의 여러 가지 변인들을 다 조사했어요. 성별부터 시작해서 쭉 조사했더니 오로지 교사의 변인에서 영향을 준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교사의 경력도 필요 없었고요. 나이도 필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석사과정 뭐 했는지 전공에도 해당 사항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 선생님의 스마트 교육 역량,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교육 역량이죠. 컴퓨터를 지금으로 하면 스마트기기죠. 스마트기기를 얼마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역량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사점이 크죠. 다시 말해서 자, 내가 비록 디지털을 잘 화려하게 못 쓰더라도 남에게 보이지 말고 화려하게 못 쓰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아주 적게는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콘텐츠를 디지털 서책으로 보여주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화면 쫙 확대하면서 이 이미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클릭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 한번 보여주고 뭐 데이터니 뭐니 이거 안 해도 좋아요. 내가 한번 수업 전에 한번 디지털 교과서 보면서 자료가 교과서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클릭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네. 야, 우리 고장 뭐 전주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익산시도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죠? 또 평가 문항도 자, 얘들아 오늘 이제 초등 수업 같은 경우는 5분 동기유발 한 25분 정도 수업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5분 학습 정리할 때 문제도 주고 또 질문합니다. 근데 자, 오늘 어땠어요? 뭐 오늘 이런 거 잘 알겠으니까 네 하면 뭔가 만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래 오늘 배운 거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또는 오늘 푼 문제 중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학습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나눠주고 그걸 다시 걷어서 그걸 평가해가지고 기록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다 아날로그로 직접 우리가 했죠.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막 풉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기 전에요. 한 몇 분 남으면 막 문제 풀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 저는 이거 계속 풀어봤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또는 이 아이가 딱 수업 끝나면 대시보드로 나타나겠죠. 대시보드로 나타나서 어떤 영역이 어떤지. 기존에 LMS 시스템들은 관리자 입장에서의 정보만 제공했어요. 이 아이가 몇 차시 수업을 했고 진도율은 몇 %고 이런 것만. 우리 교사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좀 부족한지.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5학년 2학기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덧셈 뺄셈이 막 뒤에서 열심히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곱셈과 뺄셈만 배우고 나면 애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 이유가 뭘까? 애가 통분을 할 줄 모르나? 최소 공배수를 모르나? 공배수 개념이 없나? 배수 개념을 모르는가? 아니요. 봤더니 이 아이가 덧셈과 뺄셈 배우고 나서 열심히 통분을 했는데 곱셈과 뺄셈을 배우면서 헷갈려가지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런 게 탁 얼럿이 뜨는 거야. 이 아이는 과거의 성적을 보니까 문제 푼 거 보니까 이 분모 통분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좀 이거 단순히 헷갈린 것 같다. 이슈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이거는 아마 2023년 12월에 똑같이 청원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분들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그런 문제를 23년도에 캐치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이미 수립
금년도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AIDT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일단은 학교 망이 바뀌어야죠.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학교에 이전에 몇백 메가 있던 거를 1기가까지 들어왔어요. 또 큰 학교는 10G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실에는 AP 장비들 다 교체했어요. 그런데 띄우면 다 에러가 나고 뭔가 느려지고 뭔가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디지털 교과서 문제예요? 이거 기기 정부에서 이상한 거 사줬네, 교육청에서 이상한 거 샀네 이럴 거예요? 아니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학교예요. 자, 인터넷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1기가가. 그 다음에 이 교실 안에 AP까지 달았어요. AP도 아주 최신이고 뭐 10G까지 지원한대요. 그러면 뭐가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가 연결이 안 된 거죠. 벽 사이에 있는 랜선. 학교 지은 지 랜 공사한 지 한 7, 8년 된 데는 다 옛날 랜선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1기가 지원 안 하는 오래된 랜선이 깔려 있어요.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랜선은 아주 가느다란, 이제 표현하면요, 비유죠. 아주 가느다란, 별로 이게 속도가 될 수도 없는 그 선 가지고 했으니 문제죠. 그거 딱 찍어보시면 핸드폰을 다 찍을 수 있어요. 우리 니아에서 나오는 그 무선 인터넷 어플 있죠? 그 속도 체크하는 거. 속도 안 나오면 뭐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찍어보면 그 선 뽑아다가 카테고리 뭐라고 써져 있어요. 카테고리 5 이상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좀 들긴 하겠습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다 괜찮아요. 그런데 동시에 접속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동시에 접속하다 보면. 왜냐하면 매번 서버에서 막 큰 데이터들을 가져오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시 서버라는 걸 두면 돼요. 캐시 서버. 기억해 두십시오. 랜선도 하고 다 괜찮은데 어떤 때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면 이상해. 그러면 캐시 서버.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뭐 2, 30만 원부터 여러분들 그 교사용을 캐시 서버로 둘 수도 있고요. 캐시 서버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데이터, 예를 들면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번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멀리 있는 서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그 바깥에 나간 우리 내 PC에서 AP 장비를 통해서 허브 스위치 장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본관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 몇 단계를 거쳐서 오잖아요. 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딱 캐시 서버를 두면 이 아이들이 밖에까지 안 나가고 우리 교실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 최초에 다운로드한 학생들 것을 쉐어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캐시 서버라는 것만 세팅해주면 알아서 지가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교실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번에 찾아가는 학교 연수, 정확하게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전북 지역에는 2개 기관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교대 컨소시엄과 이거 광고 드리면 이상한데, 하나는 플레이 코딩이라는 데서 우석대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공문이 다 나갔을 겁니다. 저희도 오늘 아까 좀 전에 제가 앉아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런 기술 전문가와 그 코디네이터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육이 뭔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다시 짜요. 물론 표준화는 우리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직접 코디네이터랑 같이 찾아가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가 뭔지 내용들을 받아다가, 우리 19명 있거든요. 19명 교수님들과 현장 교수가 한 12, 명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강사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강사 선생님들은 또 우리 현장 선생님 만나. 그래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이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술 지원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도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번에 그 AIDT 서버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인증을 이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나이스 시스템 준하는 그 정도의 성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버 자체에서의 어떤 보안이 해킹되고 이런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이 이제 데이터를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USB에 저장했더니 잊어먹은, 이거는 아무리 나이스도 얼마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DT를 하시면서 자, 학생들의 로우 데이터 하나하나 그 성적들이 사기업에 넘어가는 거 아니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서로 공유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에서 아이들의 아이들의 정보는 다 인명 처리거나 가명 처리됩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정보가 조합이 돼서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에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AI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 누구에 대한 관심 없어요. 본인이나 우리 선생님은 관심이 있지만 AIDT는 학습하는데 걔는 그냥 A일 뿐이에요.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의 점일 뿐이지 애가 홍길동인지 아닌지는 AI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홍길동이 어떻다가 아니라 이 점이 이렇게 점을 찍히는 아이들이 어떤 패턴을 이루고 어느 아이가 딱 들어왔더니 이 점 위치에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AI 알고리즘에서는 개인정보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개인은 로그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걸 들었는지 그거는 개인의 관심이 있죠. 그거는 공유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서버에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우리 교육부에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AI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있냐면 연합학습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합학습 모델이 이제 이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로우 데이터를 서버까지 옮기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Siri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Siri를 통해서 열심히 영어 학습을 하고 내 개인정보 묻고 답하고 막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얘가 학습해가지고 이 내 정보를 저쪽 그 애플사에 넘기느냐 안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 뭐죠? 서비스를 개선하게 해서 개인정보 뭐 이거 동의하느냐 하잖아요. 여러분들 체크 안 하시죠? 저도 체크 안 하거든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여기에서 AI가 열심히 학습한 그 AI 모델이 넘어가요. 로우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야, 아지나. 그래서 그것을 연합학습 모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로우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 개별 단말기에서 학습한 AI 모델이 중앙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런 데이터는 없을 거니까요.